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1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방위비 분담 관련된 사설입니다. 동아일보는 미국 분담금 더 내야 한미협정 넘어선 동맹 쥐어짜기 안 된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어처구니 없는 미 대사관전 안입 방치, 경찰의 책임 물어야 한다. 동아일보는 백주대낮에 뚫린 미 대사관저 지켜보기만 한 한심한 경찰. 매일경제신문은 아직도 미 대사관전 난입 시위가 벌어지는 나라. 문화일보는 이젠 미 대사관저 집단 난입, 문정부 반미 방조 심각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둔군 지휘협정, 소위 말하는 소파조차 무시하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이라는 이름으로 방위비를 갈취해 가는 미국에 대해 제대로 항변하지 못하는 정부입니다. 이제 지금보다 5배나 더 높은 방위비를 내라고 미국이 한국 정부에 다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외형상 1조 원이 조금 넘는 방위비 분담금이지만 직간접 비용을 포함하면 5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6조 원을 더 내어놓으라고 하니까 결국 1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이 책임지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가히 협박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강압적인 미국산 무기 구매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출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젠 주둔 비용을 넘어 미국의 전략자산 비용 등 미국 국방 예산 일부를 부담하라고 강요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식민지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미 대사관저에 들어가 항기한 것만 말하고 있고 백주대낮에 천문학적인 방위비 강요하는 강도짓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 언론들을 정말 규탄하고 싶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소파 협정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소파 협정에 따르면 주둔군이 방위비 주둔비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협정을 통해서 천문학적인 방위비 분담금을 뜯어가고 있는데 이제 5배를 더 올려라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탈원전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인상, 총선 뒤로 넘겨 국민 우롱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누가 누구를 우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탈원전이라는 허상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습니다. 수명 다한 고리 1호기 폐쇄를 선언하면서 탈원전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월성 1호기 폐쇄를 앞두고서도 여전히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지금 유보 상태에 있습니다. 신고리 4호기 상업운전이 시작됐고 신고리 오르코기 건설 재개 등 신규 원전 건설되고 있는 원전만 해도 5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은커녕 원전 확대 정책입니다. 그러나 수구보수 자본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가 마치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비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원전 마피아 세력 둘 다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셈입니다. 올림픽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축구 평양 악몽 당한 직후에 남북 올림픽이라니 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 개최 희망에 대한 그런 발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양에서 치른 남북 월드컵 축구 예선전은 정치적 상황이 반영된 것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죠. 순수해야 할 스포츠이지만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림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와 자본의 올림픽이 오염되어 왔습니다. 한반도에서 올림픽이 치러질 경우 남북 양쪽에서 동시에 대회가 치러진다면 평화를 정착시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권력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된다면 올림픽 정신과는 거리가 멀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올림픽은 순수한 스포츠 경기 이외에 정치와 자본의 의도가 깊게 결합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선산업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경쟁국의 합병 반대 부탁, 대우조선 노조의 매국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공적 자금이 투입된 공기업인 대우조선을 사기업이자 재벌기업인 현대중공업의 헐값에 넘기는 것이야말로 매국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국이라는 것이 꼭 해외에 팔아먹는 것만이 아니라 공공재산, 국유재산을 재벌 대기업에 넘기는 것 역시 매국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재벌 대기업의 경영 승계를 원활히 하게 하는 공기업 헐값 매각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정부엔 아직도 경제 현실 왜곡이 남아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성장률과 고용지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심리적 마지노선 성장률 2% 위협받는 한국경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장정책,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성장률이든 고용지표든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특히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포장하려 하죠. 반면 정권을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비판적으로 통계를 해석해냅니다. 그러나 성장률의 경우 한국 경제가 개발도상국 때의 고도 성장기를 지났다는 점과 전 지구적 경기 후퇴와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 더 이상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2% 성장률조차도 재정 투영자나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 정책 없이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성장론에 매몰되지 말고 경제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재벌 대기업을 앞선 수출 주도형 고도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교육정책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없애겠다 아닌 키우겠다는 교육정책이 시급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자사고 폐지, 교육부의 과학영재고도, 더 나간 여당, 평준화 도구마에 빠진 융복합시대 창의교육은 뒷전, 포퓰리즘 몰아내고 100년대에게 담보할 제도장치 시급 등으로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수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별도로 학교에서 공부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평준화시키겠다. 그런 발상 아닌가요? 교육의 목적을 상실한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행복, 인권, 평등, 평화,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온데간도 없고 오직 스펙사 대학 가는 데만 교육기관의 그런 수단이 되는 그런 참담한 지경으로 추락했습니다. 최근 조국 사태에서 보듯이 파탄난 한국교육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오직 성적순으로 대학 입시에 맞춘 교육은 교육이 아닙니다.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전락시킬 뿐입니다. 자동차 산업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위기의 자동차 업계 비아돌리드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르노 스페인 바이아돌리드 공장 임금 동결 단축에서 3년 주기 전환 한 예를 지금 들고 있는데요.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지금 예견되어 왔습니다. 전지구적 자동차 산업은 과잉 생산 그 자체였습니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가 필연적으로 과잉 생산으로 인한 공황적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자동차 산업 역시 예의가 아니었다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 세계 자동차 공장들에서 임금 동결, 정리해고 등 수많은 구조조정을 진행해왔지만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극복된 적은 없습니다. 과세 관련 한국경제신문은 일단 때리고 보자 억지 과세 과징금 제도 뜯어 고쳐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조세 심판원에 접수된 불복 사건 중 관세 관련 납세자 승소율은 29.2%에 달한다. 너무 세금을 매겼다, 과도하게 매겼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이죠. 조세 제도를 뜯어 고치려면 먼저 조세 부담률을 OECD 평균 이상으로 올리는 것과 조세 형평성을 위한 구조적 재편이 필요합니다.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 금융이득세, 환경세, 부유세 등을 강화하는 전면적 조세제도 개편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제조업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갈수록 공허하게 들리는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제조 부흥을 이루려면 획기적인 규제, 노동, 세제, 교육개혁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계속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요. 제조업이 어려워진 이유는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격차나 봉건적 원하청 관계, 금융화로 인한 제조업 현장의 유동성 위기 등 구조적 문제가 크죠.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주장한다고 제조업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예산국회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예산국회 정쟁으로 허비 말고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라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여야는 거리 정치와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제 할 일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 내로 돌아오더라도 여야가 정쟁만 일삼는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차기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지역구 예산 확보에만 혈안이 된다면 예산은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책만 생각한다면 사회적 불평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는 기업의 생산과 함께 복지를 통한 사회적 재분배가 동시에 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수처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정권 보위부 만들 공수처안 우선 처리 아닌 폐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데 여야 간 입장이 이 정도로 크다면 사실상 처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표결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승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고위공직자 비리를 다루는 사법기구인 경우 이 공수처장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벌어질 것이고 또 임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이 정치 보복 문제가 거론되는 등 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공기업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빚더미 키우며 성과급 잔치로 국민 등골 빼먹는 공기업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공기업 적자와 성과급 그리고 직권남용과 배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적자의 내용을 당연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적 성격의 초기 투자로 인한 적자인지 아니면 일반 운영상의 적자인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초기 투자의 경우는 정부 재정 투입이나 정부 지원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운용상의 적자와는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과급이 배임인지 아닌지는 인건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당연히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공공투자를 초기 투자를 부채로 설정하고 이 부채가 많은데 이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임금이 높거나 성과급을 받아는 문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부문의 투자로 인한 그런 부채 이것은 정부가 국가 재정으로 부담할 몫이지 거기 종사자가 임금을 삭감한다든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걸 책임질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10월 21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